우와. 300m 안에 차가 다녀요? 약간 정원 조경은 무슨 저 베르사유 궁전처럼.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이름도 바뀌고요. 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2013년 집권한 이듬해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사실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미 공개가 된 세상에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의 사회고 또 그 안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주석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폐쇄적이며 공개되지 않았다는 건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 과연 주석궁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역사 선생님 많으시죠? 그렇죠. 네, 우리 썬킴 특타 선생님이시죠. 어마어마한 스타일이야, 감사합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스타일. 0.3타에 들어가시는 한국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근데 오늘 모실 이분이요 진짜 일타입니다. 가장 핫한 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관련돼서도 정말 깊게 파셔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적장자로 왕이 계승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연산군. 연산군이 적자였어요. 이미 한국 전쟁을 한번 겪었잖아요. 국가 관공서들을 남쪽으로 다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의식. 네, 반갑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느 영상에서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왜 북한에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사의 하나의 영역이 있죠. 저는 현대사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 현대사면 당연히 북한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 안에 이제 포함된 거기도 네. 하니까. 그리고 저는 대학 때 탈북자 형님이랑 기숙사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탈북자 형님이랑 2년 살면서 북한 이야기를 밤마다 들었어요. 사학관. 네네네네. 이만갑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걸로 알아요. 혁이 형 아닌가요? 네, 맞아요. 김혁. 김혁. 꽃제비 박. 네네네네네네. 2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같이 살았어요? 와, 그럼 북한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겠네요. 아, 귀에 정말 피단하게. 밤마다 정말. 그 형이 또 이거 세뇌를 또 엄청 하셨네. 윤일성이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와. 우리 가족들 만나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왜? 근데 취소된 이유가 뭐냐면 주석궁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김일성한테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 총괄하는 이제 부장이 김일성한테는 충성을 다했는데 그 당시 김정일한테는 약간 밉보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눈에 났죠. 눈밖에. 김정일은 맨날 밤에 파티하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걔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줍니다. 몇 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눈에 딱 난 거죠. 눈밖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지금 다 가게 됐는데 1회 촬영한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근데 갑자기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김일성은 못 만나본 거네요?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고 누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한 얘기를 자, 북한에서 보면 정말
이 주석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같은 곳을 5월 5일 날 개방도 하고 어린이들이 막 들어오라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진짜 이건 어려운 얘기네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든지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진짜? 네, 백악관 약간 같은 행사 경우, 많이 하잖아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무료로 여권 보여주면 들어가요. 투어가 있죠. 투어가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클린턴 행정부였잖아요. 그때는 재수가 좋으면은 백악관 안에서 클린턴 대통령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지나가. 크렘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틴이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 못 갈 줄 알죠. 예. 지금도 들어가요. 물론 푸틴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는 못 가지만 그 외 지역은 일정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입장료를 내면 지금도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석궁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주석궁에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주석궁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주석궁 구석구석을 몰라요. 유일하게 주석궁 전체를 아는 사람은 주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을 호위하는 호위병들, 그리고 비서실. 이 사람들이 주석궁의 구석구석을 알지. 그러시겠네. 주석궁에서 뭐 1호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비서실 사람하고 안내원하고 호위국 병사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못 다니고요. 그리고 생전에 김일성 생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할아버지 만나러 주석궁 못 들어갔을걸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형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반대한 여자의 이제 후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란 말도 안 하고 유일하게 김일성이 손자라고 그 사람이죠. 김정남 씨. 예, 김정남 씨가 유일했고 김정은은 아마 할아버지를 못 봤을 거예요. 이곳을 다녀온 분이 있어요. 이곳을 다녀온 분이 있어요. 아니, 아까 김영수 선생님은 못 가셨다고. 가기 직전에 못 가서 주석궁 들어가기 몇 시간이요. 했는데. 고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 참 유력하죠. 유력할 것 같은데? 유력할 것 같은데? 다녀오시죠. 왜냐면 예전에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김일성 옆에서 통역하는 거고 그 사진을 제가 봤고요. 당연히 가보셨죠. 진짜 역사다. 이게 주석궁에 제가 들어갔댔고요. 뭐 거기서 기네 대통령,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뭐 세네갈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을 통역을 하느라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게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주석궁 위치가 그래요. 대동강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석궁이 있고 여기 합장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두 군데가 막혀 있어요. 천의 요새고 배산 임수 쪽으로나 보나 아주 명당이니까 잡았겠죠.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죠? 가봤죠, 네. 베르사유 궁전 느낌이 나요. 아니, 그럼 내부 인테리어는 굉장히 화려할 것 같거든요? 당신은 어땠어요? 그 금산 의사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들어가는 쪽에 큰 문이 정말 문이 저만큼 높아요. 저만큼 높아요. 문이 이렇게 열린 문이 한 이만큼 두껍고요. 이렇게 근데 그 문이 거의 몇 톤이라는데 잘 열려요. 그래서 탁 들어가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서도 한 6명, 7명 서도 안 닿을 만큼 천장이 높고 그리고 크게 보면 아주 높은 2층짜리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좀 높은 데 있죠. 샹데리아를 걸었어요. 충고를 만들기. 그래서 프랑스에서 들어온 샹데리아가 걸려 있어요. 아주 화려한. 그리고 대리석은 몽땅 이태리에서 들어온 천연색 칼럿. 대리석으로 몽땅 말 그대로 쳐발랐고요. 그리고 가운데 김일성이 다니는 길은 카페트가 한 30cm 두꺼운 카펫. 이렇게 또 카펫이 쫙 깔려있는데 카펫 가운데는 목란꽃이 국화예요. 김일성이가 그걸 국화라고 만들려고 그래서 국화가 됐어요. 목련은 네. 금방 지는데. 예, 그걸 자기가 이제 만들려고 그래서 국화가 됐는데 정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모던해요. 그러니까 1층은 외국 손님들과 북한 귀빈들을 위한 공간이고 2층은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2층은 김일성 주석과 금수산 의사당 외사국장, 김일성 책임서기, 김일성 책임부관, 서기 실장
요 4-5명밖에 일하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몽땅 김일성이 침실과 응접실과 집무실과 침대가 있고 그런 공간이 있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외국 수반에 가면 이제 기본 메인 홀에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정말 커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이 수령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똑딱 하면 샥 하면서 샥 열리는데 왔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이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건축 기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평양 시민 거의 전체가 주석궁 터 작업을 할 때는 다 거기 동원됐고요.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딱 막아놓고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겠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석궁을 위한 상수도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그 사람은 대동강물을 갖다 끌어다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대학생들을 전체 동원을 시켰는데 상수도관을 놓는다는데 군대들이 무기를 메고 총을 보초를 쏘는 거야. 뭐야 여기? 그때는 몰랐죠. 그 호수, 맑은 호수가 있는 그 물에서 거기서 상수도관을 쭉 연결해가지고 주석궁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쓰는 물은 화장실 물도 다른 사람 쓰는 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고 이거를 만들 때 세상에 나가서 있는 그 모든 오스트리아, 뭐 쉔넨부르크 궁이나 베르사유 궁이나 다 가서 보고 오라. 그래서 각이한 건축안을 나한테 만들어 올려라. 장점들만.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만들었어요. 수돗물 정수도 다를 테고. 자, 그런데요, 이 김일성의 집무실이자 관사했던 주석궁이 어쩌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성지로 바뀌었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사실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 주제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뭐예요, 사실은 도대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된 시설이었고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어느 정도 오픈된 공간에서 참모들과 상의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국회 같은 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성지가 돼버리면서 그 뒤를 이어받는 독재자들이 어디서 집무하는지도 모르게 숨어버린 효과가 됐거든요. 굉장한 부작용인 거죠. 어쩌다 북한 주민들의 성지 순례지, 성지가 됐을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이 일이 터지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오후에 발표됐어요, 우리한테. 여름이었고 포해가 막 뿌려졌죠. 맞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영구차가 서서히 영웅의 거리에 들어서 순국난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대결의 연도에 떨쳐나와 거리를 눈물로 적시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희들이 김일성 건강을 위한 건데 김일성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다음에 그 이낙빈 소장이라고 그 사람은 집이 창문 다 깨졌어요, 사람들이. 애들 뭐 했냐?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 겁이 났거든요, 그때는. 만수무강 연구소인데. 만수무강을 근데 옛날 못했잖아. 같으면 그거 고치다 같이 못하면 같이 같이 묻히는 상황이죠. 사장님 좀. 야, 이 정도는 같이 묻히지 않나요? 진짜 몇 달 동안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영상 보면서 지금 바로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7살 때였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시민들이 그냥 전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나온 줄 알아. 다 서가지고 울고 땅 치고. 군중들은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열을 터뜨립니다.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바닥이 비도 안 왔어요. 젖어 있었어요. 네, 그때 눈물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딱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앉았는데 야, 신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죽었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허벅지를 막 꼬집는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찔끔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비볐어요. 그리고 약간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얼굴이 약간 거먹게 막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운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혹시 어디 계실 때죠? 저는 한국에? 전 서울에 있을 그죠? 때. 근데 어땠어요, 기분이? 아니, 점심을 아는 먹는데 발표했잖아요. 12시에. 탁 12시에 발표하는데 와, 통일이 되려나? 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그거예요.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가면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게 좀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이렇게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학교 때부터 한 3번 정도 다녔어요. 여기 참배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요? 내부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 김일성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봤어, 저거 진짜로? 네네네. 시신을 이제 보고 이렇게 안내원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안내원을 따라서 이렇게 홀에 들어갔다가 김일성이 누워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사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솔직히 좀 무섭죠. 네. 무섭지. 근데 무섭지만 그래도 막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막 울먹거려야 되고. 이게 시신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냥 안 돼 잡혀가죠. 네. 끝나는 거지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지르면서 땅을 쳐야지. 심지어 그 안에 울음홀도 있어요. 네, 우러멀에서 그 안내원이 해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청병력 같이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인민들과 함께 용생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신이 보존되는 상태로 네. 남게 된 건지 아니면 후계자였던 이제 김정일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유지가 된 건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고인의 어떤 그냥 유언 때문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국민이. 나 대신 통치해줄 수 있는 임시 지도자를 찾아.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만 하는 난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는 스탈린이 들어온 거예요. 스탈린을 불러.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에 네가 그러면 그 행정 업무를 좀 해라 했는데 스탈린이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레닌이 쓰러져 있잖아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모든 그 당 중앙 기구 등등등에 자기 사람을 심어.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레닌이 아 내가 실수했다. 사람 잘못 봤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권력은 네가 가져라. 스탈린. 근데 2가지만 내가 소원을 빌 테니까 이것만은 좀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첫 번째, 볼셰비키 혁명 동지들은 죽이지 말라. 2번째, 나 죽으면 우리 엄마 옆에 좀 묻어달라. 해요. 근데 스탈린 딱 봤을 때 자기는 지금 통치에 기반도 없고 명분도 없어. 근데 레닌의 후광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뭘 하냐? 박제로 만들자.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딱 크렘린궁에 전시, 이번에 동물원 같이 전시를 해놓고 전국에 레닌 동상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스탈린은 이 레닌의 후계자다. 이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었어요. 호찌민 말씀하셨잖아요. 호찌민은 그 제2차 인도 차이나 전쟁,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중에 죽어요.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호찌민이. 뭔데요? 나 화장한 다음에 내 죄를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베트남 전국 강산에 다 뿌려달라. 당연히 다음 집권 세력이 딱 보니까 레닌 효과 있거든. 화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똑같이 이걸 박제해가지고 전시해가지고 우리 후광 정치를 하자. 아마 본인들이 지금 살아있었으면은 내 시신이 동물원에 저런 그렇지. 원숭이 같이 전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할걸요? 그러겠다. 김일성도 사실은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미이라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일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는 영생론, 이른바 수령 영생론, 수령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거 뭐 재뿌리거나 매장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박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내장은 다 꺼져버렸어요. 빼내고 복잡하더라고. 1년 반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을 하는데 뭐 포름알데히드에다 포름알린에다가 글리세린에다가 온갖 그걸 해서 한 달 반 동안 1년 반에 한 번씩 한 달 반 동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고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원래 형태를만 유지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이것만 있는 거고. 그래서 끔찍하죠. 그래서 인체의 신비전이. 그러니까 한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실제로 신체 중에서는 얼굴, 보이는 얼굴하고 나머지는? 손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머지 분이 옷이 입혀져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야, 그러면 미라로 만들었을 때는 그때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모스크바 뉴스 방송에서 관련 비용을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초보적인 조치를 하는데 한 100만 불 정도가 들었다. 그리고 80만 불 정도가
매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장엽 비서가 97년에 탈북망명을 한 다음에 금수산 기념궁전 그 미이라 처리하고 이러는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북한 인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지 않았을 거다.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까지 사망하면서 똑같이 지금 2세트가 지금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관리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드라이 아이징 될 거야? 말릴 거야?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주혜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차피 결정 권한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피라미드 정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아주 권력의 속성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륜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유언조차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걸 미라의 형태를 만든다는 건 권력이 가진 어떤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와. 300m 안에 차가 다녀. 느낌 어때? 와, 뭔가 다른 또 지하 세계가 있는 느낌. 야, 나는 개미집이 생각이 나. 아, 개미집.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이게 그 금수산 기념군전 관람을 갈 때마다 거기 옆에 진짜 역이 있었어요. 그 지하 통로로 해서 무슨 욕을 만든다고 하면서 진짜 막 군인들 건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얘기만 하나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역에 실제로 내리거나 그 역에서 기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누구도 통과를 못하고 내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 역이 하나 들어온다 하면서 그냥 건설만 하는 것만 보였어요. 이어진 데가. 야, 이거 아주 그냥 깜짝깜짝들 놀래구만 하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실가의 무궁한 지하 비밀 통로.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북조선의 지하 클라스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아니 북한의 땅 파기 기술은 뭐 최고죠, 세계 뭐. 거의 세계 탑 두더지급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6.25 체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6.25 딱 개전하고 사실 북한군이 그냥 물밑이 내려왔는데 파죽지세로 내려왔는데 개전 초기에 미국이 공군을 보낼 수 있잖아요. 고지가 있으면 거기 그냥 폭격을 해야 되니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지하가 효과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하 땅굴로 들어가면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 집안 어떻게 보면 짠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땅 밑에 숨어 있고 죽어서는 땅 위에 올라와서 누워 있고. 맞네. 그러니까. 근데 이 공을 들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삐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짭정은 씨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죠? 그거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다가 다칩니다. 모르면 꼭 다친다고. 모른다는 얘기를 꼭 저렇게 하더라.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만갑이 모를 수는 없겠죠. 자, 특별한 분을 한 번 더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건설하는데 실제로 동원이 됐던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지하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도) 9월 26일 평양 공병국에 입대해 가지고 전우역에서 전승역, 광명역, 여로산 요거는 내가 목적하고 일한 곳입니다. 주석부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가족들만이 유사시 이제 전쟁이 한다 대피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부에서 그 안에 어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민들이 타는 광명역보다 더 밑에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포도 타고서 빠지는 게 전역으로 그리고 내가 정확히 그 설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와, 지하철 밑이야. 3단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류경 호텔 앞에가
내가 있던 중대가 그 앞에 있는데 어떤 때는 거기서 류경 호텔 쪽으로 걸어가려 들면 갑자기 행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가는 길에가 예술인 아파트예요. 여긴 뭐야?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김종일이가 또 당조학년의 총사로부터 지하로 쭉 와가지고 예술인 아파트 40층이란 말이에요. 40층에 올라가서 유람하는 데라 그러더라. 어? 유람? 그게 바로 황금벌 옆으로 지나서 중앙당 총사로 왔다 갔다 하는 비밀구리란 말이에요. 영화 배우들 엄이라니 인민배우라든가 김정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옛날 배우들 그 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에 다 이름난 배우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거기면서 뭐 연예인들도 만나고 그러면 만나서 손목시계 시계도 주고 무슨 또 잘한다고 치아도 하고 예술인 아파트는 자주 갔다 오더라고. 왕조 시대 왕이 이제 궁녀들 만나러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하라. 비밀 지키라. 전에만 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평양이라는 도시는 땅 위에 보이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극장 도시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땅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1B 랜서 같은 게 한반도에 한번 쫙 뜨잖아요. 그러면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자취를 감춰요. 싹 북분 수뇌부가. 그게 다 지하에 이제 벙커 시설로 대피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지하 도시처럼 평양의 노동당 집무실을 반경으로 엄청나게 많은 벙커가 조성되어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저게 만약에 예술인 아파트랑도 연결이 돼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벙커와 벙커를 연결하는 길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어서 그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낮에 도로를 통해서 땅 위로 김정일의 연회에 초대된다면 사람들 보는 이목도 있을 거니까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상상이지만 예술인들이 김정일이 불렀을 때 김정일이 있는 뭐 연회 장소나 노동당에 있는 모처 안가 같은 곳에 비밀스럽게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용됐을 개연성은 있다.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 예술인 아파트랑만 이 집무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는 별하별 지상에 있는 시설들과 아마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 많은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이랬고, 실제로 김정일 자체가 첫 번째 만났던 이제 성혜림 같은 경우가 영화 배우, 그것도 이제 기혼 여성이었잖아요. 유부녀인 상황이었고, 또 이제 고용이도 예술단이었고, 적어도 비밀 파티나 이런 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다. 저는 그거 다 구라고 생각하고 말이 됩니까?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도 독재자들이 여성들 몰래 불러다 파티 안가에서 논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처럼 정말 완전 그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 속에서 주민들 눈을 피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땅굴을 몇 킬로를 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참수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궁전도 푸틴도 별장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격을 받거나라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도주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고 자기 전용의 철도가 다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 또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놨을 가능성은 있지만 만든 김에 평화시에 좀 쓰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용된 효과가 없는 거야. 뭐 하라고 그래.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은밀한 나라 속에서 얼마든지 갖다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 차 모는 사람은 다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지하로 가는 길이거나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날아가는 사회지 뭐 이런 데인데 굳이 저래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술인 아파트랑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는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예술인에 대한 그 우대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인민배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좀 칭송을 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사상에 대한 홍보나 공보적인 차원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높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전시가 터졌을 때 그들의 이용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결 통로 만들어줘서 비상시에 그들도 숨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석궁부터 노동당 청사부터 주요 시설이 다
그 땅굴로 지하 터널로 연결돼 있는 개연성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이런 거죠. 예술인 아파트가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 인식됐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적 자산으로 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민간의 영역의 예술이지만 예능이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배우라든지 어떤 예술인들을 공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보고서 그런 어떤 대접을 해줬다. 취지는 그런 것이나 이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하 통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지금. 근데 이 지하 통로가 뭐 예술인 아파트와 연결돼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인 아파트가 공적 자원인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뭐가 있냐면 주석궁과 노동당 당사와 연결돼 있는 길을 따라가면은 나오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북한 곳곳에 있는 초호화 별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 별장이에요. 그렇죠. 특각으로. 사실 이제 김정일도 이제 살아있을 때 평양에 머문 시간은 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0개월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치 좋은 곳에 특각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이 좋은 곳에 온천 있는 곳에는 온천 특각 있고 바닷가 지역, 산 지역 이런 데 특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석궁에서 아니면 조선노동당 당사에서 지하로 해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평양 외지 어디에 나오는 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시도로하고 1호도로가 있어요. 산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북한에 있는 이런 별장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무를 이제 뭐 2개월 정도 보면 피곤하겠죠. 그러면 이런 특각들 자기들 별장에 가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은 보내는 거죠. 광주 비행사단도 가봤는데 비행기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넉 대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 땅굴에는 미국 식구가 80대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모든 중요 전략 지점에는 다 땅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74년도에 정권을 잡잖아요. 당권을. 아버지를 대성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요. 대성산 미암동이라는 건 평양시 그때는 평양시 끝이야. 자기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놀아야 되는데 황정엽 비서가 이야기한 데 의하면 자기 집무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목란간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있어서 거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전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안 쓰는데 정세가 긴장해진다. 뭐 항공모함이 왔다. 도끼나무 사건이 터졌다. 이럴 때는 자기도 운동을 하고 자기도 술도 마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전기 자전거 타고 그걸 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 시내 모든 주요 거점들의 주요 시설들 밑에는 다 땅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안에도 외무성 바로 뒤에 연결된 데 외무성이 전시에 들어갈 땅굴이 있고요. 국가보유성도 전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다 있어요. 주요 지점들은 다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주석궁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미산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후에 광명역이라고 바꿨는데 주석궁이 서면서 그 역을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서 삼각지역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갈 때면 전철이 불이 꺼져요. 광명역을 통과할 때는. 그리고 고속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정차역.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거를 다 김일성이를만 위해서 그거를 폐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략 지점에 다 땅굴이 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아무 때나 땅굴을 향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마스만 해도 땅굴이 500km가 넘는다며. 맞아요. 그러면 하마스가 아니라 북한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땅굴을 봤는데 그게 몇천 킬로인지 몇만 킬로인지 되겠죠. 사실 그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걸 노려요. 근데 만약에 저 정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둥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못 가요.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도 함수부대도 못 가죠. 그러면 중국 쪽 통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에서까지 연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어디선가. 그 곳곳에서만큼은 연결 개미집이에요 지금. 아까 그 서포 그 땅굴 팠던 사람이 서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포가 순환비행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고속으로 가서 비행기 순환비행장 비행기 타고 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 땅굴이 있어요. 근데 땅굴 전체 설계도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공병국에서 일하던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한 그 갱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호주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 전시에는 비행기와 기차로는 안 튈 거야. 땅이 가장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땅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탈출 루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은 왕비가 옷을 벗어가지고 궁녀에게 입히잖아요. 그 세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도 뜰 거고요, 기차도 뜰 거고요, 각종 자동차들이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여기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땅굴이.